안녕하세요. 프리랜서입니다. 이번 주도 어김없이 형님들과 함께 공부한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같이 해볼 공부는 예스파워 테크닉스 사업 보고서인데요. 한번 21년 내 사업 내용이 어땠는지 형님들과 함께 한번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에스파워 테크닉스 사업 보고서는 다트에 들어가시면 에스파워 테크닉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감사 보고서가 뜨고요. 클릭을 해 보시면 PDF 파일로도 다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형님들은 다운 받아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리고요. 저는 파일로 보는 것보다 종이로 보는 게 조금 더 편해서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고 그 내용을 한번 지금부터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재무상태표인데요. 재무상태표를 보면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20년 대비해서 현금성 자산이 약 50억 정도 증가를 했고요. 그리고 매출 채권이나 재고 자산들이 5억, 14억 각각 이렇게 좀 증가를 했습니다. 유동부채, 비유동부채는 각각 50억씩 감소했기 때문에 총 100억의 부채가 좀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. 일단 이 숫자들만 보면 좋게 느껴지긴 하는데 이 뒷부분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용 자산이 줄어든 거는 이런 것들은 뭐 상각비, 기계 자산이나 건물에 대한 상각비가 반영된 거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좀 아닌 것 같고요. 두 번째가 이제 포괄손익계산서인데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매출의 변화나 그 다음에 매출 원가 그리고 단기 순손실이 어땠는지를 좀 보여주는 손익계산서가 될 텐데요. 제가 이 그래프에 좀 요약을 해놨는데 매출액이 한 100%뭐 비율로 보면 매출액 자체가 작기 때문에 비율로 보면 크게 증가했지만 8억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15억 정도로요 매출이 좀 발생한 상황이고요. 신한 보고서에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한 60억 정도를 예상했는데 그거에 대비해서는 조금 컨센에 미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단기 순손실이 조금 더 커졌는데 작년 65억에서 올해 87억으로 커졌는데 이 부분은 19년 이후에 20년부터 늘어난 매출 원가에 기인하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서 19년 대비해서 올해가 매출 원가가 왜 늘어났는지를 좀 제가 궁금해서 살펴봤고요. 매출 대비 매출 원가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단기 순이익도 마이너스가 조금 더 커지는 이런 현상을 저희가 18년부터 올해까지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매출 원가를 급속도로 늘어나기 전인 19년과 올해를 좀 비교를 해봤고요. 그래서 항목별로 좀 비교를 해보니까 크게 영향을 미친 게 결국에는 재고자산이 좀 크게 늘어난 모습이고요. 그 다음에 원재료가 좀 늘어났고, 그 다음에 기타 이 부분이 좀 늘어났고, 연구개발비도 좀 늘어났고요. 이런 부분이 좀 크게 매출 원가의 상승을 상승했던 원인이었던 것 같고요. 그 중에서도 재고자산이 제일 큰데 여기 지금 마이너스로 잡혀 있는 원인은 재고자산이라 하면 지금 원재료나 이런 급여 모든 비용들이 다 반영된 제품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재고자산의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말자산에서 기초자산을 뺀 가격인데 이게 마이너스가 조금 됐다는 거는 재고가 좀 많다는 거거든요, 사실. 그래서 이때는 재고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재고자산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마이너스가 돼서 다 빠졌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고자산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러니까 이 비용들이 녹아있는 것들을 현금으로 교체를 못했다는 소리거든요. 결국 그렇게 보면. 그래서 재고자산이 좀 많이 남아있다는 소리인데 이걸 어떻게 볼 거냐는 거는 좀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보면은 아니면 만들어 놓은 걸 많이 못 팔았거나 아니면 많이 팔려고 쌓아놨거나 이런 두 가지 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사실 해석에 좀 여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일단 뭐 좋은 쪽으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.
그 다음에 자본 변동표인데요. 특징적으로 볼 만한 부분은 유상증자로 인해서 현금 225억이 좀 들어온 부분이고, 이 부분은 당연히 태원 형님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현금으로 좀 들어온 부분이고요.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입니다. 투자 활동 관련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재무 활동 관련된 부분이 좀 특이할 만한 상황인데, 투자 활동은 마이너스 26억 했기 때문에 26억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, 사실은 투자라고 하기에 좀 애매한 게 아까 봤던 단기 금융 상품을 가입을 했기 때문에 20억을, 이게 본격적으로 뭐 설비 투자를 했다던가 아니면 뭐 공장을 새로 지었다던가 이런 부분이 좀 아닌 것 같고요. 설비 관련된 부분은 기계장치가 뭐 1억 정도 있는데 이건 큰 부분이 아닌 것 같고, 결국 20억 중에서 26억 중에서 20억은 단기 예금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설비 투자를 뭐 본격적으로 했다 보기 좀 힘들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을 갚았고, 장기 부채를 갚았고, 유동성 리스 부채를 갚았고, 장기 차입금을 갚았다. 그래서 보면 아까 봤듯이 100억 정도를 빚을 갚았거든요. 보시면 SK에서 준 돈을 설비 투자를 본격적으로 한 게 아니고 빚을 갚았다는 얘기거든요. 이게 사실은 일반적이진 않은데, 이게 좋게 봐야 될지 안 좋게 봐야 될지 저도 좀 사실은 좀 헷갈리긴 하는데, 이게 뭐 그냥 제 생각으로는 이런 그 이자 비용들을 줄여 나가면서 결국에는 손실 비용을 향후 몇 년간은 줄여 나갈 계획이고, 뭐 자회사로 편입을 위한 준비? 뭐 이렇게 좋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, 사실. 그래서 예파텍의 의도는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, 제가 향후에 주담 통화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는, 그러니까 ST의 주식 담당자가 이런 부분까지 좀 확인해 줄 수 있을지 좀 궁금하긴 한데, 제가 주담 통화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는 좀 주석으로 좀 넘어가는데요. 주주 구성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SK가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1대 주주로 좀 올라 있고요. 그 다음에 ST 장동복 대표이사님, 뭐 라데르, 어, 개인 투자 조합, 그 다음에 김도화, 정은식, 김준현 님이 갖고 있고, 그때 말씀드리기로는 박윤배님은 우호 지분이 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음영친 부분을 합치면 우호 지분이 한 57.51% 정도 되기 때문에 크게 이 지분율 자체는 우려할 만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좀 전에 영상에서 좀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요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SK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550건 45매 225억 원이 전환사채로 전환됐다. 보통주로 전환이 됐다. 이렇게 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. 550건 45매네요.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거 보고 좀 들었습니다. 네.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특수관계자 거래 부분이 좀 있어요. 주석이 보면 ST로부터 이제 매출이 좀 발생한 부분이 있고 매입도 있는데, 이 부분은 아마 장비가 될 것 같고, ST 매출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가 될 것 같은데, 뭐 자금 상환은 돈을 빌렸던 부분을 상환하는 것 같고요. 제가 좀 인상 있게 본 부분은 SK 실트론에서 매입금이 있다는 거거든요. 사실 이게 금액으로 보면 13억 정도 되는데, SK 실트론 같은 경우에는 웨이퍼를 만드는 집입니다. 웨이퍼 그 자체, 반도체 이전에 웨이퍼를 만드는 집이기 때문에,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밸류체인이 SK 실트론에서 SK 시그넷까지 이어지는 형태로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, 이런 부분이 사업 보고서에 어느 정도 조금 드러난 모습이어서 조금 희망적으로 보여진 부분이었고요. 그 다음에 매출 구분을 좀 보면 이 용역 매출이라는 게 전기에 4억이었고, 뭐 17, 18, 19년도에 보면은 뭐 2억이었고 뭐 1억이었는데, 이게 한 13억 정도 늘어나서 용역 매출을 정의를 찾아보니까 노무나 기술 등의 용역 대가로 발생하는 수익, 이렇게 좀 돼 있는데, 이게 뭐 기술 용역, 이런 노무 용역 이런 거라고 좀 보이지 않고 파운드리 개념으로 저는 좀 이해를 했는데, 그건 좀 뒷부분에 자세히 그러니까 자세히는 아니지만 제가 조금 단서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좀 말씀드려 보고요. 해외 매출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. 그래서 작년에 2억이었고, 뭐 18년도
같은 경우에는 전무했었고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9천만 원이었는데 이게 한 6억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국내 국외 매출이 조금 전반적으로 다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라서 조금 고무적으로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. 해외 매출 같은 경우에는 작년 4월 정도에 이제 대만의 그 H사, 중국 H사에서 SiC 반도체를 수주했다는 기사가 좀 났었고요. 중국의 생산 기반이 있는 H사와 500억 규모의 SiC 전력 반도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좀 나와 있고, 이게 보면 보면 H사 같은 경우는 중국 대형 가전업체인 K사가 출자한 법인이라고 좀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중국 업체를 좀 찾아보니까 중국 업체 중에 K로 들어간 전기 업체가 콩카밖에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 물론 조그만 것들은 다 있을 것 같은데, 그 다음에 중국의 이바이크 브랜드를 보니까 무슨 H 들어간 거는 항저우 리디 테크놀로지라고 있어서 제가 열심히 구글링을 해서 찾아본 기업이긴 한데, 이 두 기업의 연관성은 제가 구글링 해서는 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K 기업은 모기업은 콩카 같은데 이게 이제 항저우 리디 테크놀로지인지는 사실은 열심히 구글링 했는데 그거는 좀 못 밝혔고, 그 이니셜로만 파악하기로는 이 두 기업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제가 찾아본 부분입니다. 그래서 25년까지 500억 수출 계약을 좀 체결했다고 발표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 부분이 해외 매출에 조금씩 반영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해본 부분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매출 구분이 있는데, 이 부분은 전기 매출액의 10% 이상을 차지하는 외부 고객이라고 좀 돼 있거든요. 보시면 4억, 뭐 4억, 2억, 1억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전체가 11억이기 때문에 전체 매출이 아까 15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거의 전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현대자동차는 계속 전기부터 한 3억 정도 있어서 조금 알 수 있는 부분이고, 근데 예전에 파워큐브 셈이라는 파워 반도체 기업이 약 8천만 원 정도가 잡혀 있었는데 올해는 좀 없고, 특이할 만한 사항이 IQ랩이라는 데가 새로 생겼는데 여기가 이제 4억 정도로 잡혀서 꽤 많은, 그러니까 가장 많은 부분이 좀 잡혔더라고요.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IQ랩도 이 트렌치 구조 고전압 SiC 모스펫을 개발하는 기업이었고, 최근에 작년 말에 기사가 좀 나온 부분이 있는데 9월 17일 날 부산 테크노마트하고 IQ랩하고 SiC 반도체 양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, 좀 이렇게 돼 있고요. 시제품만 생산하던 파워 반도체 센터의 첫 양산이자 외국계 기업을 제외한 국내 기업 첫 번째 6인치 SiC 양산이다, 좀 이렇게 돼 있거든요. 결국에는 이게 바운드리 양산을 의미하는 계약이었고, 이 부산 테크노파크에 이제 있는 게 S파워 테크닉스가 부산 파워 반도체 상용화 센터에 입주를 해 있거든요. 이런 기사하고 좀 조합해서 보면 결국에는 IQ랩에서 팹리스 기업인 IQ랩에서 파워 반도체 발주를 냈고, 파운드리로 S파워 테크닉스가 이거를 양산한 게 아닌가라고 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고, 그래서 이 용역 매출들이 결국에는 뭐 노무 용역, 뭐 기술 용역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바운드리 매출이 아닌가, 저는 그렇게 일단 추측을 좀 해봤고요. 이런 부분도 제가 향후에 STIR 통화를 할 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면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서 한번 추후의 영상으로 다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은 제가 이런 조각들을 맞춰서 조금씩 추측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서 향후에 제가 그 IR 통화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 부분들을 물어볼 거고, 확인해 줄지 안 해줄지는 그 부분을 제가 좀 확신할 수 없는데 정확하게 이 부분 한번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지금까지 그 사업 보고서를 전체적으로 좀 다 봤고요. 기타 사항들을 좀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사람인 사이트에서 예스파워 테크닉스가 최근 3개월, 뭐 6개월 동안 인원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면 뭐 51명에서 한 62명까지 좀 늘어나서 전반적으로 좀 그 임직원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. 이 부분을 입사자랑 퇴사자랑 나눠 좀 살펴보면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렇게 좀 채용을 계속 많이 하고 있고, 작년 11월 달에 8명을 해서 좀 많이 채용을 했었고요.
퇴사자도 이렇게 있어서 그렇게 많은 건 아닌 것 같고, 입사자 대비해서.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인원들이 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. 사람인 채용 공고를 보면 기본적으로 마케팅 영업 직원을 좀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제조사 그룹별 신규 경력 정규직을 10개 분야에 전방위적으로 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. 이거를 뭐 한 명이 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. 이 10분야를 한 명이 하는 거는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이 분야를 다 지금 채용을 하고 있다. 그러니까 결국엔 일손이 굉장히 딸린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품질 외주 관리, 물류, 장비 운영, 제조 운영, 오퍼레이터, 연구소, 공정기술, 제품 개발, 품질 보증, 검사원. 그래서 굉장히 좀 일손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좀 파악을 할 수 있었고요. 기타 이제 뉴스 플로우를 좀 살펴봤습니다. 근데, 현대차가, 아까 그 매출이 올해부터 발생하지 않았던 파워큐브 세미란 기업하고, 공동 개발을 한다라고 좀 이런 기사가 좀 있어서 이게 보면 올해 2월 기사거든요. 근데 파워큐브 세비도 보시면 팹리스거든요. 생산 양산이나 이런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팹리스기 때문에 아마 설계에 관련된 공동 개발을 할 것 같고, 현재 오트론도 직접 생산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을 할 사람이 누군가는 필요한 건 분명하거든요. 지금까지는 인피니온이나 ST 마이크로 같은 기업들에서 담당을 했었고, 그래서 누군가는 좀 양산이 필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고, 그게 예파텍이었으면 좋겠다는 게 일단 제 바람이고요. 그 다음에 양산할 수 있는 데가 이제 KIC가 있는데, SRC 전력반도체 국제과제 요구 성능을 충족했다고 4월달에 좀 발표를 했습니다. KC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도 공장이 있고 중국에는 반도체 공장이 이렇게 있습니다. 그래서 KC가 만약에 이 모스펫, SRC 모스펫을 양산에 성공한다면 생산할 수 있는 경쟁 후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한 게, SK온이랑 푸드랑 유럽 합작사를 추진하기 때문에, SK 이노베이션도 이제 SK 계열사기 때문에, 희망적으로, 여기에 한번 그, 스파워 테크닉 이렇게 좀 끼워주면 어떨까, 코드에. 그렇게 좀 희망적으로 생각해 본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, 스파워 테크닉스 사업보고서를 조금 늦었지만, 형님들과 같이 좀 공부해 본 시간을 좀 가졌고요.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기는 한데, 매출 구조가, 국내 해외 공이 좀 고르게 늘고 있어서 괜찮았던 부분이 있고, 그 다음에, 아까 봤듯이, 팹리스 기업들의 그런 SiC 반도체를, 파운드리 개념으로 양산하는, 매출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고무적으로 본 부분이 있고, 그 다음에, SK의 투자금을 단순히 부채를 갚는 데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있고, 왜냐하면 지금 본격적으로 캐파를 늘려가야 되는 구간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은 좀 우아한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고무적인 어떤 부분이 또 있고 의문이 나는 부분도 있는데, 의문이 나는 부분은 제가 향후에 IR 담당자랑 통화를 해서 좀 확인을 해보고 그런 부분을 형님들한테 좀 공유해 보도록 하고요. 그래서 이렇게 제가 공부한 내용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셔서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,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 가지 더 있는데, 좋아요 하고 구독 좀 부탁을 드리고요. 바쁘시니까, 알람 설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진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함께 공부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